동물의 권리에 관한 벤담의 관점.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하나는 쾌락이며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모두 이 두 군주, 즉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옳고 그름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모두 이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동물들이 폭군이 아닌 누구도 그들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획득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프랑스인들은 피부가 검다고 해서 흑인을 아무런 보상 없이 고통을 주고도 내팽겨 칠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다. 우리는 언젠가 다리의 수, 피부에 융털이 있는지의 여부, 엉치뼈의 끝 모습 등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고도 보상 없이 내팽겨 칠 수 있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될 것이다. 뛰어넘을 수 없는 경계가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이성의 능력인가? 아니면 대화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히 자란 말이나 걔는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더 잘 통하고 합리적인 동물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가졌는가,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벤담은 인간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개개의 행위가 일으키는 쾌락과 고통을 계량한 결과에 달려있다 보았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데 이성이나 언어구사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을 계승한 밀도 도덕은 인간만이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규칙과 계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날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싱어는 이러한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랑은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지향하는 정서의 최고 단계로서 인간을 도덕적 생활로 이끌며 인간 상호 간의 인격적 교감을 이루게 한다. 인격적 교감은 인간관계의 형성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롬은 사랑의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간의 사랑은 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랑하는 남녀는 보다 더 친밀한 교감을 위해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성이 갖는 가치는 무엇일까? 먼저 성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으로서 생식적 가치를 지닌다. 생식적 가치는 자연법 윤리에서 말하는 종족 보존의 자연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성은 인간의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쾌락적 가치를 지닌다. 쾌락적 가치는 성적 욕망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성은 남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실현하게 해주는 인격적 가치를 지닌다. 사랑과 성의 관계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보수주의 입장은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이 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만 할 때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며 혼전 또는 혼의 성관계는 부도덕하다고 본다. 중도주의 입장은 사랑 중심의 성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을 결혼과 결부시키지 않으며 사랑을 동반한 성적 관계는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랑에 결부된 성적 관계는 남녀가 육체적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자유주의 입장은 자발적인 동의 중심의 성윤리를 제시한다. 이 입장은 성숙한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를 옹호하며 성에 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한다. 이처럼 사랑과 성의 관계에 관한 관점은 다양하지만 사랑과 성이 인간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사랑과 성은 서로의 인격을 고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을 잘못 인식할 경우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성차별은 남녀 간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차별이다. 흔히 남성은 모험적이고 활동적인 반면 여성은 안정적이고 수동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부아르가 제2의 성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서 만들어진다 라고 지적한 것처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한 후 이를 따르게 한다면 다양한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차별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뭘까? 성차별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자아 실현을 방해하고 인간으로서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며 결국 인권을 침해한다. 또한 성차별은 남녀 각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양성평등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인간이 자기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외부의 부당한 압력,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의 자기 결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 사이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속옷 잡아당기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벗은 몸 올리기 등 성폭력 문화가 만연해 있지만 이를 또래 간의 가벼운 장난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5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명 중 1명꼴로 또래 집단 내에서 성적 농담이나 성행위 묘사 등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폭력은 성의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성의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면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까? 먼저 타인이 갖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건 상대방이 갖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생명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책임하게 행사하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무분별한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무고한 인간 생명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부도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의 자기 결정권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인격과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성상품화란 성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성을 구도화하는 것도 포함한다. 성매매는 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성을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상품화에 관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존재한다. 성상품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성의 자기 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또한 성상품화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상품 판매를 위해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상품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성상품화가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하여 성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한다고 본다. 인간을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성상품화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또한 성상품화는 외모와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사람의 평가와 기준을 외모에만 두는 등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상품화에 관한 찬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윤리적 정찰을 통해 성상품화에 관해 바람직한 안목을 지녀야 한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사랑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보호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해는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